KFN 시사 토크쇼 프리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렛츠고 유럽 인문 기행입니다. 유럽의 미술과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유럽의 인문사, 인간에 대한 통찰, 그리고 문화에 대한 지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크 시대 두 거장이었죠. 렘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도 렘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마저 듣고 그다음에 베르메르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혜숙 박사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꾸르베와 함께 네. 바로크의 두 거장 가운데 한 분 렘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네. 렘브란트가 굉장히 사실적인 인물 묘사가 돋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렘브란트가 그렇게 이제 강렬한 빛의 대비를 통해서 또 사실적으로 인물을 묘사한 데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 렘브란트의 빛이 그 전에 화가들도 많이 빛을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요. 렘브란트는 특별히 루벤스와 비교가 되는데요. 같은 동시대 사람이고 같은 지역, 플랑드르 지역 사람인데요. 네, 그 빛에 있어서 루벤스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과시적이고 그런 빛을 그렸다면 렘브란트는 굉장히 따뜻하고 어떤 인류애적인 그런 따뜻한 빛을 보였기 때문에 더 이제 예술사에 남는 것 같고요. 또 렘브란트는 굉장히 그 그림 안에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어서 더 이후에 이제 반면에 루벤스는 굉장히 그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취향에 맞춰주는 이런 스타일의 화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화가로서의 새로운 본분, 화가로서의 새로운 길, 그러니까 전혀 어떤 과장이나 과시나 이런 게 없는 그런 그리고 굉장히 그림 안에 서민이나 대중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후에 화가들은 다 렘브란트를 이제 따라하게 되죠. 네, 그래서 렘브란트가 위대한 화가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화가의 길을 연 화가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네. 그 루벤스와 함께 그 당시에 대표적인 두 화가였지만 네네. 보면 루벤스는 또 특징이 네. 기성의 기존의 어떤 부자나 귀족이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다면 네네, 그렇죠. 렘브란트는 자신의 어떤 그 생각과 예술적인 관점들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네. 그 후세 이제 화가들로부터 큰 추앙을 받는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작가라고 이제 그래서 당대 루벤스는 엄청 부자였고요. 왕실만 불려다녔고 렘브란트는 너무너무 가난했죠. 주문을 못 받고. 네. 네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귀족들이 좋아하는 풍의 그림을 그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주문을 안 하는 거죠. 네네네. 렘브란트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렘브란트 하면 또 떠오르는 게 그 다양한 그의 자화상인데요. 네네, 그렇죠. 자화상을 뭐 또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자화상을 그린 거는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어떤 그에서 이렇게 자화상을 많이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로도 유명한데요. 그게 어쩌면은 이제 주문이 없으니까 아마 자기를 그리면서 뭐 그림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거의 90여 점의 자화상이 있어서 그 렘브란트의 그림의 발전상을 또 아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기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약간 좀 낭만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림 안에 어떤 과장, 과시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렘브란트 그림에도 초기 그림에는 무슨 뭐 금 목걸이를 한다거나 아주 비싼 옷을 입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제 그런 젊은이의 어떤 과장이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게 노년으로 가면은요 누더기 옷을 그대로 그려요. 그걸 보고 이제 그 많은 그 프루스트 그러나 그 소설가들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진솔하다. 자기를 감추려는 게 전혀 없죠. 자화상에. 심지어는 그 누더기 기운 옷을 그대로 그린다는 거. 네, 그것이 대단한 그 사람의 이제 화가로서의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이렇게 자화상을 보면요. 네. 고집스럽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타협하지 않는 화가였죠. 가난하게 뭐 죽을 망정. 타협하지 않았던 화가였어요. 네. 고집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네. 참 이게 뭐 주문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렸다고 하기에도 참 그게 이제 그렇긴 한데 왜냐면 네. 너무 진심으로 네네.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렸으면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뭐 대충이라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네. 진심으로 그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또 작품마다 자화상마다 네. 다른 어떤 캐릭터가 느껴질 만한 그런 네. 느낌으로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네네. 음, 네. 렘브란트가 이제 등장하면서 네. 당시 이제 유럽 미술계의 이제 중심이 네덜란드 인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네덜란드 미술계에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어떤 변화를 맞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이태리 중심의 그런 이태리 화풍, 네, 그걸 또 이어받은 게 루벤스였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 있는 사람들한테 주문받고 그들의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거였다면 그 다음에 미술의 흐름은 플랑드르 쪽으로 넘어와서 렘브란트서부터는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19세기에 쿠르베나 이런 사실주의 화가들한테 큰 영향을 주면서 근대 회화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플랑드르 네. 지역의 예술이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네. 루벤스와 렘브란트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드려봤고 특히 네. 렘브란트 같은 경우 이제 그 뒤에 화가들에게 네. 큰 영향을 미치면서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면 네. 바로크라는 느낌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네. 그런데 그 이후의 미술과 이제 거의 네네. 분위기가 비슷해지면서 그렇죠. 과거와는 확실하게 다른 현대적인 네네. 느낌의 작품을 이제 느낄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고호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화가 중에 화가가 밀레와 렘브란트를 꼽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네. 하긴 그 뒤에 이제 인상주의의 수많은 작품들의 요소들을 네.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거의 다 발견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렘브란트의 이제 뒤를 이어서 네. 미술의 황금 시대를 열어갔다고 평가받는 네. 베르메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분 네. 많이 못 들어본 화가인데 어떤 분이에요? 베르메르는 정말 생애나 뭐 그런 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요. 또 그림도 한 30여 점밖에 없어서 참 알려지지 않는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도 아주 작은 인물화가 이렇게 절대로 크지 않은 작은 그림밖에 없는 화가인데 아마도 이 사람이 그림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는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라는 소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2003년도에 영화가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작가가 유명해진 것 같고요. 뭐 일본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 그림 한 점만 전시를 해도 뭐 줄을 쓸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좋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동양적인 요소도 있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이 참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화가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작품도 많지 않고 그렇게 네. 소품이었을까요? 글쎄, 그 당시에 뭐, 생애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할 뿐인데, 그렇다면은 그 진주기거리를 한 소녀라는 이제 그 영화 안에 베르메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진주기거리를 한 소녀 안에 그 화가 이름이 베르메르인데, 그 사람의 그 일생은 렘브란트의 일생이래요. 그러니까 처가살이하고 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진주기거리라는 소녀에 나오는 그 주인공 아내가 렘브란트의 사스키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렘브란트의 그 나이트워치 야경꾼 아내 그 부인 얼굴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주기거리라는 소녀에 보면은 그 부인하고 똑같은 부인이 베르메르의 부인 역할로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진주기거리를 한 소녀라는 그림의 이 영화가 나오기까지 얘기가 참 흥미로운데요. 트레이시라는 어떤 여자가 자기 이제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인가 거기를 가면은 항상 집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대요. 그래서 이 트레이시 슈발리에라는 여자가 그 그림을 보면서 혼자 상상을 한 거예요. 화가의 집에 어떤 하녀가 들어와서 그 진주기거리를 걸고 이제 모델이 된다. 이런 걸 상상을 해서 소설을 썼죠. 실제기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영화화하면서 하여튼 베르메르가 굉장히 아주 유명해졌죠. 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는데 약간 네. 이렇게 측면으로 네네. 이렇게 약간 눈을 치켜뜨면서 위를 올려보는 듯한 어떤 네. 여인의 측면 모습을 그린 네네. 심플한 그런 네. 그 그림인데 네. 머리에 연보라색의 이렇게 머리 두 번 띠를 두르고 있는 네. 느낌들 아마 한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 그 이후로는 북구의 모나리자라 그래서, 네. 아주 그냥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금 노란빛을 얘기하셨는데, 그 노란색이 당시에 인디언 옐로우라고 베르메르를 대표하는 노란색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인디언 옐로우라는 색이 그 소한테 망고만 먹인 소가 눈 오줌을 갖고 만든 물감이래요. 그래서 그 물감을 가지고 정말 독특한 이제 인디언 옐로우 색을 가지고 진주귀걸이한 소녀에도 그 터번이 색깔이 옐로우 색인데요. 네, 네. 이 옐로우 색이 그 베르메르가 그린 또 델프트의 풍경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소설 안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프루스트 본인 자신이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봤다라고 한 그림이 바로 베르메르의 델프트의 풍경이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그 노란빛이 나와요. 그 인디언 옐로우라고 하는 네. 그 노란색이 약간 옅은 노란색인데 약간 금빛도 나는 듯한데 그게 네, 하여튼 신비한. 네네네. 바탕하고 딱 대비가 되니까 확 네. 들어오는군요, 눈에. 네, 하여튼 굉장히 신비한 노란색인데 그게 델프트의 풍경 하늘색에도 이제 그게 노란색이 나오고 하여튼 그 델프트의 풍경에 노란색이 나오는데요. 재밌는 거는 프루스트가 쓴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베르고트라는 어떤 작가가 이 델프트의 풍경 그림을 보다가 쓰러져서 죽어요. 그러면서 그 노란 빛을 보고 네. 나도 저렇게 작품을 썼어야 되는데 내 작품은 너무 시시해. 나는 왜 저런 예술의 경지에 뭔 일을 얻을까 하면서 현기증을 일으키다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델프트의 풍경의 그 노란빛, 네, 노란 책, 그게 이제 또 그렇게 유명하고 베르메르의 아주 특징, 그 시그니처 같은 그런 색이죠. 예. 그런 그 진짜 뛰어난 작품을 남긴 베르메르인데 네. 왜 작품이 이게 35점밖에 안 될까요? 그 성향가 안 나눠져 있으니까 네.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네. 건강상에 잔병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너무 가난해서 물건 살 돈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추측할 뿐이죠.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네네. 35점의 소수의 작품들만 이제 네. 전해져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그 훌륭한 그 작가로 평가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 이후에 회화에 아주 큰 영향을 줬다고요. 후에. 그렇죠. 베르메르야말로 인상주의 그림에 아주 큰 영향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그 렘브란트 그림만 해도 그 빛이라는 게 사실적인 빛은 아니거든요. 그 회화적인 빛이라고 한다면 베르메르는 완전히 더 완전한 극사실주의의 빛을 보여줘요. 그래서 베르메르의 모델들은 항상 창문 옆에 서 있죠. 그래서 창문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을 받아서 뭐 하얀 천이 이렇게 빛난다든가 아니면은 공단 옷감이 은은하게 빛난다든가 무엇보다 앞거는 진주 귀걸이 같은 금속 그런 보석이 빛난다든가 그거를 완전히 정말 극사실주의 그림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왜 진짜 사실하고 똑같은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런 극사실주의를 이 사람이 실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인상주의자들이 했던 게 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자라는 게 인상주의 화가여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전부 밖에 나가서 이제 자연광을 받는 사물을 그리는데 베르메르가 그걸 이미 시작을 했죠. 자연광을 받는 빛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극사실주의가 베르메르 그림의 아주 그러니까 후대에 넘겨주는 그러한 특징이 극사실주의고 그리고 당시에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기구가 발명됐다 그래요. 지금의 카메라와 같은 건데 사진기와 같은 거가 그때는 큰 상자에 빛을 이제 굴절시키면은 한쪽에 이제 이게 그림이 똑같이 거기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그래서
베르메르의 그림을 보면은 완전히 벽에 있는 못자국 같은 것까지 완전히 이 극사실적인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천 같은 것도 그대로 묘사되고 있고 그런 게 후세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네. 렛츠고 유럽 인문기행, 유럽의 다양한 네.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바로크 시대의 빛의 화가 렘브란트 그리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유명하죠. 베르메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박혜숙 박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